부산에 사는 사촌 수진이네. 집에서 2주간의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우리 집 문에 열쇠를 꽂아 넣는 순간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열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힘을 주어 돌려보고 좌우로 흔들어 봐도 소용없었다. 마치 자물쇠가 바뀌어버린 것 같았다. 맙소사, 그들이 우리 집 문 잠금 장치를 바꿨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40년간 사무실을 청소하며 핏땀실을 청소하며 피땀 흘렸다. 바로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것은 내 며느리 혜미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표정이 없었다. 지난 3년간 완벽한 며느리 가면을 쓰고 있던 그녀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내가 자기 집 문을 두드린 성가신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내 피를 얼어붙게 할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자물쇠를 전부 바꿨어요. 이제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다리가 휘청거렸다. 우리 집이라니? 이 집은 내가 혼자 산 것이다. 내 돈과 내 희생으로 얻어낸 집이었다. 나는 16살 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무실 전체를 쓸고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며 한 푼 두 푼 모았다. 이 집을 사는데 필요한 6억 원을 모을 때까지 집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내 신분증과 내 서명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모성, 우리 여자들이 자식에게 품는 그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나는 내 하나뿐인 아들 지훈과 그의 아내가 자신들의 집을 마련할 돈을 나는 모을 때까지, 잠시 이곳에 머물 돈을 모을 때까지. 무슨 소리니? 네 집이라고?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내 안에서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말이다. 혜미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재산세도 내가 내고 있어.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도 내가 내고 말이야. 더 이상 아니에요. 그녀는 경멸하는 듯한 미소로 내 말을 끊었다. 지훈 씨와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일을 처리해왔어요. 필요한 모든 서류도 다 갖춰져 있고요. 어머님은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어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아셔야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다. 단순히 내 심장만이 아니었다. 아들에 대한 나의 신뢰, 가족이라는 신성한 믿음, 지난 67년간 내가 베풀었던 무조건적인 사랑.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힘이 깨어났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이었다. 온화한 할머니, 가족의 평화를 위해 언제나 니라고 말하던 엄마 역할을 연기하며 지내던 지난 세월 동안 나는 웃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그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나의 미소였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작년에 지훈이가 이제 세상과 더 많이 소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며 선물해준 바로 그 휴대폰이었다. 혜미야,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너희에게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으니까.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내가 왜 울지 않는지, 왜 애원하지 않는지, 왜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67세의 여인이 집을 빼앗긴 후에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녀의 손에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카드를 쥐고 있었다. 혜미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지훈이가 그녀의 뒤에 겁먹은 유령처럼 나타나 차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때 내 생각은 40년 전으로 날아갔다.
그때 지훈이는 겨우 5살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12월의 새벽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심지어 장볼돈마저 챙겨갔고 남겨진 것은 내야 할 월세와 어린 아들 지훈뿐이었다. 지훈아, 나는 여전히 아내 뒤에 숨어 겁먹은 아이처럼 서 있는 아들에게 말했다. 기억하니? 어렸을 때 네가 늘 물었잖아. 왜 엄마는 항상 늦게 퇴근하냐고? 왜 엄마 손은 늘 빨갛고 거칠었냐고? 왜 우리는 다른 집처럼 돈이 많지 않아서 영화를 보러 가지 못하냐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물론 기억하고 있을 타였다. 하지만 그는 결코 완전한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동시에 3가지 일을 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는 시내의 한빵집에서 청소를 했다. 이 사장님은 매달 8억만 원을 주며 바닥을 닦고 오븐을 청소하며 제빵사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반짝이게 만들라고 했다. 증기와 세제 때문에 내 손은 늘 화상을 입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한 보험회사, 건물에서 매달 5억만 원을 받으며 3개 층, 30개의 사무실, 6개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화분까지 돌봐야 했다. 나는 더러운 물이 든 양동이를 들고 아들보다 무거운 진공청소기를 짊어진 채 코를 찌르는 세제 냄새를 참아가며 끊임없이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렇게 번 돈 한 푼을 성실하게 저축했다. 밤에는 지훈이가 잠든 후에 다시 집을 나섰다. 2개의 병원과 1개의 병원과 큰 개의 병원과 1개의 법률사무소를 청소해. 집에 돌아오면 보통 새벽 2시였고 침대에 뻗어 3시간 정도 자고 나면 5시 정각에 다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반복적인 삶이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혜미는 즉시 팔꿈치로 그를 툭 치며 입을 다물게 했다. 너는 몰랐지. 왜냐하면 너는 단 한 번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으로 그에게 답했다. 네가 친구들처럼 비싼 브랜드 운동화를 사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나는 그저 특별한 것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고만 말했지. 나는 이게 그 특별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 우리만의 집을 마련해서 더 이상 집주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어. 나는 그 지옥 같은 일상을 15년간 하루 8시간에서 20시간씩 일하며 이어갔다. 친구들은 내가 미쳤다고, 병이 날 거라고, 어떤 아들도 그렇게 큰 희생을 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매번 허리가 아플 때마다, 손에 화상을 입을 때마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이 모든 것이 내 은행 계좌에 끊임없이 불어나는 저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지훈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이미 3억 원을 모았다. 그리고 다시 10년을 더 일해서 이 집을 사는데 필요한 6억 원을 모았다. 안전한 동네에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넓은 부엌이 있는 집이었다. 그래야 내 아들이 미래의 가족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그들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해줄 수 있을 테니까. 이 집은 말이야. 나는 혜미를 노려보며 말했다.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 이 집을 샀어, 지훈아. 네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네 자식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없어진 후에 네가 실질적인 무언가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순간 나는 그가 반항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의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가 우리 삶에 들여놓은 괴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혜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그 차가운 목소리로. 어머님, 그런 이야기들은 참 감동적이네요.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훈 씨와 저는 저희만의 계획이 있어요. 어머님의 지난 이야기들은 저희에게 필요 없어요. 바로 그 순간
나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나는 지훈이가 나를 찾아온 그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3월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그가 은행에 취직한 후 매주 주말마다 그랬듯이 우리는 공원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때 나는 그가 아름답고 우아한 한 소녀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 소녀의 미소는 마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했다. 엄마, 혜미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는 사랑에 빠진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반짝이는 눈으로 내게 말했다. 이 사람이 제 평생의 여자예요. 그녀는 마치 나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가와 나를 안았다. 어머님. 그녀는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라고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당연히 즉시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칭찬하고 자신의 희생을 인정해주는 여자를 싫어하겠는가. 그 후 6개월간의 교제 기간 동안 혜미는 완벽한 예비 며느리였다. 그녀는 꽃을 들고 나를 찾아왔고 부엌에서 나를 도왔으며 우리 집안의 요리 비법을 묻고 지훈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어머님, 아들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음식을 준비할 때 그녀가 내게 말했다. 저도 언젠가 어머님처럼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지훈 씨가 어머님께서 밤낮으로 일해서 그들이 결혼할 때 나는 교회 문화센터에서 번듯한 결혼 피로연을 열 것을 고집했다. 내 저축액 중 2,500만 원을 썼지만 아들의 행복을 보니 모든 것이 아깝지 않았다. 내가 혜미에게 선물을 건넬 때 그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너희가 영원히 안전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녀는 요리를 했고 우리는 함께 집을 깨끗하게 유지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든 나눴다. 그녀는 병원 비서로 일하는 것에 대해, 간호학을 공부하려는 계획에 대해, 그리고 지훈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내게 이야기해 주었다. 밤에는 그들이 방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고 미래를 계획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마음은 평화로 가득했고 아들이 행복하게 좋은 아내를 맞이하는 모든 엄마의 꿈을 마침내 이루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뱀은 그 독을 가장 잘 숨기는 법이다. 변화는 너무나 미묘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여겼다. 아이고, 어머님, 이 소파 너무 낡았네요. 거실에 새 것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같은 무심한 듯한 말들이었다. 아니면 그녀의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네, 저희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잠시뿐이에요. 저희 집 살 돈 모으면 나갈 거예요. 잠시라는 단어는 그녀의 대화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잠시뿐이에요. 그녀는 내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엄마에게 전화로 말했다. 잠시뿐이야. 지훈이가 인테리어 변경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지훈이에게 그렇게 설명했다. 잠시뿐이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인테리어 잡지를 노려보며 한숨 쉴 때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이어서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엄마가 내게 주신 내가 가장 아끼던 꽃병이 쓰레기통에서 깨진 채 발견되었다. 아이고, 어머님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제가 실수로 놓쳤어요. 내가 매일 오후 뜨개질을 하던 내가 가장 좋아하는 1인용 소파에는 갑자기 지워지지 않는 커피 얼룩이 생겼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미 이렇더라고요. 내 동의 없이 인테리어 변화가 시작되었다. 나의 가족 사진은 신비롭게 사라지고 그 자리를 그녀와 지훈이 함께 찍은 현대적인 액자가 차지했다. 지훈아, 우리가 단둘이 집에 있을 때 내가 아들에게 말했다. 혜미가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아. 어쩌면 너희는 너희만의 공간을 찾아야 할 것 같구나.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혜미는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그저 아직 적응 중일 뿐이니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 나는 그녀에게 3년의 시간을 주었다. 3년 동안 나는 내가 알던 그 달콤한 소녀가 내 집에서 나를 방해물처럼 바라보는 사람으로 점차 변해가는 사람으로, 혜미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나에 일어났다. 그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나 거실이 완전히 새로 꾸며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 가구들은 모두 구석에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자리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현대식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님,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혜미는 입을 벌리고 거실 입구에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보며 말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너희가 결정했다고? 나는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혜미야, 이건 내 가구, 내 집, 내 거실이야. 어떻게 내게 묻지도 않고 전부 바꿀 수 있니? 아이고, 어머님,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그녀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답했다. 그 가구들은 너무 낡아서 보기 흉했어요. 이게 훨씬 현대적이고 기능적이죠. 이게 훨씬 현대적이고 기능적이죠. 지훈 씨도 이 소파 정말 좋아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이라도 하기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기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 안목은 정말 최고야. 지훈아. 나는 구석에 쌓여있는 내 가구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물건들은 어떻게 할 거니? 엄마, 그 가구들은 너무 낡았어요. 우리 기부할 수 있잖아요. 분명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부한다고? 그는 내 피땀 어린 돈으로 사고 내 집에 들여놓은 가구들을 내게 묻지도 않고 기부하려 했다. 그날 밤 나는 새 거실에서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축하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다음 주 혜미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내게 알렸다. 내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5명의 낯선 여자들이 내 부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 접시와 컵으로 커피를 마시며 내가 없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님이요. 혜미는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인테리어에 대해 구식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요. 아, 맞아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저희 시어머니도 똑같아요. 그분들은 그저 낡은 것들을 놓지 못하고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들은 가끔 이해를 못하죠. 다른 한 명이 덧붙였다. 아들이 결혼하면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부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갈 시간이 필요하죠. 그들은 내 부엌에서 내가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듯 나를 3인칭으로 이야기했다. 내가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자 나는 그렇게 내 부엌에서 쫓겨났다. 그 후부터 변화의 속도는 빨라졌다. 혜미는 내 허락 없이 집 전체를 재정돈하기 시작했다. 내 가족 사진은 벽에서 사라지고 그녀가 고른 현대적인 그림들로 대체되었다. 우리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집안의 보물 같은 좋은 식기 세트는 매일 사용하면 망가질까봐 치워지고 그녀가 더 좋아하는 접시들로 바뀌었다. 어머님, 어느 날 그녀는 내가 모아둔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말했다. 이 인형들은 너무 낡았어요. 올해는 새로운 장식품들을 좀 사야겠어요. 혜미야, 이 인형들은 40년도 더 된 거야. 나는 그녀의 손에서 상자를 빼앗으려 하며 답했다. 지훈이가 어렸을 때 내가 사준 거고 우리는 매년 12월에 함께 장식했어. 이건 우리 가족의 전통이란다. 전통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상자를 내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옮겼다. 지훈 씨랑 저는 저희만의 가족 전통을 만들고 싶어요. 지훈 씨랑 저는 저희만의 가족 전통을 만들고 싶어요. 12월이 되자
우리 집은 마치 잡지 화보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자신의 과거 조각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마지막 모욕은 혜미의 부모님이 대구에서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 혜미는 내게 묻지도 않고 내 침실을 재정리했다. 그저 자기 엄마의 여행 가방을 놓을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해 내 물건들을 치워버린 것이다. 너희 집 정말 예쁘다. 혜미의 엄마는 내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너희 정말 감각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엄마. 혜미는 자랑스럽게 답했다. 지훈 씨랑 제가 정말 많이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록 시어머님과 함께 살지만 저희만의 스타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죠. 우리만의 스타일이라니. 내 집에서 내 가구들은 차고에 쌓여 있고 내 추억들은 모두 상자 속에 담겨 있는데 말이다. 그날 밤 그들이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혜미가 부엌에서 자기 엄마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저희 거의 성공했어요. 이제 여기 못 있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압력을 조금만 더 주면 분명 스스로 혼자 살겠다고 결정하고 나갈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음을 깨달았다. 8월 15일 모든 것이 영원히 변했다. 그날 아침 일찍 전화가 울렸다. 박 변호사였다. 서울에 있는 내 오빠 김강철의 변호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전문적이었지만 나는 억눌린 감정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님, 그가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어머님의 오빠이신 김강철 씨가 어젯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님께서는 그의 모든 이사는 강철 오빠와 나는 바보 같은 사소한 일로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하찮은 가족 간의 오해였다. 나는 그가 모든 것을 내게 남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박 변호사님, 대략 얼마나 되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돈에 대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오빠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다. 총 1억억 원 정도 됩니다, 어머님. 부동산, 은행 예금, 그리고 일부 투자를 포함해서요. 어머님 오빠께서 수입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셨습니다. 서류는 모두 준비되었고 어머님께서 서울에 한번 오셔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이 소식을 소화하려 했으며 부엌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강철 오빠가 돌아가셨지만 그는 내 인생을 바꿀 만큼의 재산을 남겨주었다. 나는 집을 새로 꾸미고 지훈이를 더 많이 돕고 심지어 투자용으로 집을 한 채 더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것은 혜미가 거실에서 통화 내용을 전부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머님, 그녀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짓된 연민과 숨길 수 없는 흥분이 뒤섞인 표정이 있었다. 오빠분을 들었어요. 그분을 잃으셔서 정말 유감이에요. 고맙다, 혜미야. 나는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강철 오빠랑 나랑은 최근에 연락이 뜸에 답했다. 강철 오빠랑 나랑은 최근에 연락이 뜨면 나는 그를 정말 사랑했어. 그녀는 내 옆에 나는 형태 앉아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던 친밀감을 보이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가 이 연세라고 말하는 방식이 불편했지만 나는 너무 슬퍼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그 정확한 액수를 언급했을 때 그녀의 눈이 빛나는 것을 분명히 알아챘다. 그녀는 통화 전체를 엿들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지훈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혜미는 이미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들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나를 안아주었다. 엄마, 강철 삼촌 일은 정말 유감이에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엄마에게 이렇게 큰 경제적 보장이 생겼으니 저도 마음이 놓여요.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후 며칠 동안 혜미의 변화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녀는 다시 처음 몇 달간의 그 달콤한 며느리로 돌아왔다. 아침에는 내 커피를 준비해주고 밤새 잘 잤는지 물으며 심지어 예전처럼 함께 요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어머님, 우리가 함께 전골을 끓일 때 그녀가 말했다. 제가 최근에 정말 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걸 계속 생각했어요. 직장 스트레스도 심하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저를 예민하게 만들었나 봐요. 하지만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곳은 영원님의 집이에요. 한순간 내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어쩌면 모든 것이 그저 오해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화목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혜미야, 나도 생각 중이었단다. 나는 전골을 저으면서 말했다. 강철이가 남긴 이 유산으로 특별한 일을 하고 싶어. 이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싶어. 부엌도 바꾸고 화장실도 바꾸고 어쩌면 집에 옥상 테라스도 만들 수도 있겠지. 결국 이 집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가족의 집이 될 테니까. 그녀의 눈은 신호등처럼 번쩍였다. 아이고, 어머님, 정말 멋진 생각이세요. 지훈 씨랑 제가 어머님과 함께 계획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인테리어에 대한 안목이 아주 좋거든요. 나는 그녀의 적극적인 반응에 고무되어 계속 말했다.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대학 자금을 가질 수 있도록 돈을 좀 남겨두고 싶기도 하단다. 어머님은 정말 천사세요. 그녀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포옹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지훈 씨랑 제가 최근에 아이 가질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아이의 교육비를 기꺼이 도와주신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 나는 그들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대화가 달랐다. 구체적인 단어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어조는 흥분과 계획, 그리고 숫자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내가 은행의 유산 상속 절차를 문의하러 갔을 때 혜미는 기어이 나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했다. 어머님,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그녀는 이제 내가 가짜라는 것을 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절차는 어르신들께 복잡할 수 있거든요. 은행에서 그녀는 내 옆에 내내 앉아 상담원에게 질문하고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투자, 정기예금 등에 필요한 정보들을 꼼꼼히 메모했다.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내게 말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좀 알아봤는데요. 이 1억억 원으로 저희가 집을 한 채 더 사서 임대해서 불로소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 씨가 은행에서 일하니까 부동산 실 것 같아요. 우리의 투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덫이 조여오고 있었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유산 상속 소식을 받은 지 3주 후 새벽 2시 나는 어떤 소리에 잠에서 깼다. 혜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부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의 흥분이 그녀를 배신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를 따라 다가갔다. 그림자 속에 숨어. 엄마,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기와 승리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했다. 그 노인네는 완전히 함정에 빠졌어요. 미래 손주의 교육비를 지원해줄 관대한 할머니 역할에 너무 신이 나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내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노인네, 함정이라니. 안심하세요, 엄마. 저희가 곧 그 노인네가 집을 지훈 씨 명의로 넘기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절세에 더 좋다고 설득했거든요. 집주인이 되어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지훈 씨도 그쪽에서 설득하고 있어요. 나는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도 이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 상속받은 1억억 원 덕분에 저희가 전체 진행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법무사 사촌 오빠 민준 씨랑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는 서류만 제대로 갖춰지면
그 노인네에게 정권 위임장을 서명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걸 손에 넣으면 저희가 그 노인네의 모든 은행 계좌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나는 내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딸처럼 여겼던 이 여자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계획은 완벽해요. 길어도 6개월이면 저희가 그 노인네의 부동산과 돈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쯤이면 저희도 그 노인네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의료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선언할 수 있을 거고요. 의료 증거? 네. 제가 이미 그 노인네의 혼란스러운 행동들을 노출시키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에게는 그 노인네가 건망증이 심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가끔은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도 기억 못한다고 말했죠. 내 다리가 마침내 힘을 잃었다. 쓰러지지 않으려면 벽에 기대야 했다. 이 여자는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이나 나를 체계적으로 파괴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지훈 씨는 걱정 마세요. 엄마. 그는 저와 저희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거예요. 지금은 저를 자기 친엄마보다 더 믿어요. 나중에 그 노인네를 요양원에 보낼 때가 오면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서류들을 서명할 거예요.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서류들을 서명할 거예요. 네 요양원에. 지훈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서류를 서명할 거예요. 지금 시세로 1억 원에 상속받은 1억억 원, 그리고 그 노인네의 잡동산 일을 다 팔면 총 3억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요. 3억억 원. 나의 40년간의 빚담, 나의 모든 희생, 가족의 화목에 대한 나의 모든 꿈이 이 독사의 계산기 위 숫자로 변해버린 것이다. 지훈 씨가 이미 고급 주택가에 아주 멋진 집을 찾아놨어요. 엄마. 방 4개, 화장실 3개, 그리고 넓은 정원까지 있어서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살기 정말 완벽할 거예요. 가장 좋은 점은 그곳이 여기에서 아주 멀다는 거예요. 설령 그 노인네가 나중에 요양원을 나온다고 해도 저희를 귀찮게 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나올 수만 있다면 말이죠.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지훈이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것이다. 내 심장이 가속했지만 나는 간신히 복도 수납장 문 뒤로 몸을 숨겼다. 나는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곧장 화장실로 가지 않고 부엌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이 시간에 누구랑 전화해? 그가 혜미에게 물었다. 아, 엄마야. 여보. 잠이 안 와서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는 늘 걱정이 많잖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지훈이가 물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혜미가 방금의 대화를 그에게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아주 순조로워, 여보. 마침 엄마한테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 노인네가 집을 당신 명의로 넘기는 생각을 점점 더 받아들이는 것 같아. 유산으로 가족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신나하고, 이어서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다. 혜미야, 지훈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영 불편해. 그분은 내 엄마잖아. 우리가 그분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올랐다. 지훈이에게 아직 양심이 남아있었다. 내가 키운 그 아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아이고, 여보, 혜미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달콤하고 끈적한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는 그 노인네를 조종하는 게 아니야. 그저 그분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있을 뿐이지. 당신은 우리 아이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기를 간절적 뿐이지. 바라지만 혜미야, 엄마는 이미 67세야. 그렇게 많은 부동산과 그렇게 많은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 우리는 아직 젊고 계획도 있고 가정을 꾸려야 해. 우리가 이 자원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 그리고 혜미가 계속 말했다.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우리는 이 낡은 집에서 3년이나 참았잖아. 인테리어도 몇십 년이나 참았잖아. 인테리어도 몇십 년 전 것이고 다른 사람과 공간을 공유해야 하고 우리는 진작에 우리만의 집을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분이 후회하기 전에 서둘러야 해. 나는 그들이 내 집 부엌에서 키스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강탈극을 조용히 축하하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깼다. 지훈이와 혜미의 배신은 나를 좌절시키기는커녕 내 마음속에서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여인을 깨웠다. 15년 동안 매일 20시간씩 일했던 여자. 남편이 우리를 버렸을 때 홀로 세상에 맞섰던 여자.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여자.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나는 더 이상 무력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머리를 쓸 것이다. 아침 식사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커피를 따라주고 오늘의 계획을 물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계획하는 장군처럼 모든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혜미야,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다. 네가 말한 절세를 위해 집을 지을 위해 집을 지으니 모든 절차를 처리해. 네가 말한 절세를 위해 집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그녀의 눈이 빛났다. 물론이죠, 어머님. 너 정말 효율적이구나. 나는 최대한 진심처럼 보이는 미소로 그녀에게 답했다. 아, 참.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도 묻고 싶었는데 이번 주에 나랑 은행에 한 번 더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좀 보자. 물론이죠. 그럼 저희 수요일 오후에 가요. 제가 퇴근하고 시간이 돼요. 아주 좋구나.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나의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훈이와 혜미가 장을 보러 나갔을 때 나는 내 절친 서연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함께 아이들을 키웠으며 이혼, 질병, 그리고 인생의 모든 폭풍을 함께 이겨냈다. 서연아,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말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줘. 그리고 너희 회사에서 회의할 때 쓰는 녹음기도 챙겨와. 이화야, 무슨 일이야? 네 목소리가 이상해.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 서연아, 나는 네 도움이 필요해. 합법적으로 그들을 파멸시킬 도움이. 1시간 후 서연은 내 부엌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전날 밤 들었던 대화를 되풀이하자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이 망할 것들. 그녀는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이 원하는 것을 탄치도 빠짐없이 줄 거야. 나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로 그녀에게 답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그들의 모든 계획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 나의 좋은 친구 서연은 나의 가장 완벽한 공범이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집안의 몇몇 중요한 장소에 소형 녹음 장비를 설치했다. 하나는 부엌에, 하나는 거실에, 하나는 집 전화에. 그녀는 또한 내게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눈에 띄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동시에 나는 건망증 있는 할머니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이미 물어본 질문을 반복하고 날짜를 헷갈려 하는 등. 너무 과장되지는 않았지만 혜미가 나를 정신적으로 무능력자로 선언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근거가 있다고 느끼게 할 정도였다. 아이고, 어머님. 내가 그에게 오늘이 며칠인지 2번째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잊으셨어요? 5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물어봤었니? 나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미안하다. 혜미야. 혜미야. 요즘 들어 자꾸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저녁이 되면 그녀와 지훈이는 거짓으로 걱정하며
내 증상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가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지훈이가 말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진단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만약을 대비해서라니. 그들이 나를 무능력자로 선언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다. 물론 이 기간 동안 나는 몰래 3명의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완전한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나의 법적 권리와 나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다. 황변의 사명을 위조한다면 이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황 변호사는 내게 가족 사기에 대해 설명했다. 어머님, 만약 누군가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만약 누군가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지만적인 방법으로 형량은 5년에서 20년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내게 위임장에 대해 설명했다. 절대 함부로 정권 위임장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그 서류가 있으면 상대방은 어머님의 부동산을 팔고 계좌를 비우고 심지어 어머님의 동의 없이 시설에 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유산과 신탁에 대해 내게 말했다. 어머님의 연세를 고려할 때, 모든 일을 서류로 명할 때, 모든 일을 서류로 고려할 때, 이 법률 지식을 무기 삼아 나는 계획의 2번째 단계에 착수했다. 녹음 장비가 작동하는 동안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그들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하는 것. 이제 지훈이와 혜미에게 내가 이화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 10월 10일 아침 식사 때 나는 내 평생 최고의 연기력으로 나의 결정을 발표했다. 완벽한 순간에 몇 방울의 눈물을 정확히 떨어뜨리고 목소리를 떨리게 했다. 그리고 나는 혜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승리감으로 눈을 빛내고 있었다. 얘들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단다. 집, 유산,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말이야. 지훈이는 빵 씹는 것을 멈췄고 혜미는 피 냄새를 맡은 포식자처럼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나는 결정했어. 나는 패배한 노인의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너희 말이 맞아.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처리할 수가 없어. 부산에 사는 내 사촌 수진이네 집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좀 쉬고 싶어. 내가 돌아오면 너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절차들을 밟으러 가자. 지훈이가 정말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확실해요. 그렇게 서둘러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혜미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다. 물론이죠, 어머님. 좀 쉬시는 게 어머님께 좋을 거예요. 어머님 안 계실 동안 저희가 집을 잘 돌볼게요. 고맙구나, 얘들아. 나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25일에 돌아올게. 혜미야, 내 짐 좀 싸주는 걸 도와줄 수 있겠니? 이제는 힘이야. 내 짐 좀 싸주는 걸 도와줄 수 있겠니? 그날 밤 혜미가 내 옷을 개는 것을 도와줄 때 나는 내 계획에 필요한 질문을 던졌다. 얘야, 내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우리 집 서류도 처리하는 김에 정리하는 게 어떠니? 물론이죠, 어머님. 제가 이미 법무사 사촌 오빠 민준 씨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직접 집으로 오실 수 있으니 어머님은 굳이 왔다 갔다 하실 필요한 건 어머님의 신분증 원본, 등기권리증, 그리고 신분증 원본, 등기권리죠. 지훈 씨가 이미 은행과 이야기해서 공동계좌를 개설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투자를 관리하기가 훨씬 편할 거예요. 공동계좌가 얼마나 편리한데요. 다음날 나는 진심 어린 눈물을 머금고 그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들을 안았다. 이것이 수년간 그들에게 조종당했던 순진한 엄마로서 그들을 안는 마지막 순간임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집 잘 돌보고 있거라. 나는 택시 문 앞에서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내가 떠났을 때와 같기를 바란다. 엄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이가 창문 밖으로 내게 소리쳤다. 잘 쉬시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나는 공항으로 가지 않았다. 나는 택시 기사에게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시내의 한 비즈니스 호텔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이화라는 이름으로 등록하고 2주치 숙박비를 선불로 지불했다. 나의 좋은 친구 서연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유능한 흥신소 팀장님을 찾아주었다. 김 팀장님은 은퇴한 경찰관으로 가족 사기 사건 전문이었다. 그는 하루에 1호역만 원을 받았지만 이화 씨, 우리가 호텔 로비에서 만났을 때 그가 내게 말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이 2주 동안 그들이 어머님 댁에서 하는 모든 일을 기록할 겁니다. 영상, 사진, 녹음, 이 모든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질 겁니다. 그들이 제 집에서 몰래 촬영할 수 있나요? 어머님의 서면 허락이 있다면 가능한 합법적인 집주인이시고 어머님의 재산을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 김 팀장님이 내 집에 교묘하게 설치한 카메라들은 내가 예상했던 모든 것을 촬영했다. 지훈이와 혜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첫째 날, 그들은 내 개인 물품들을 차고로 옮기기 시작했다. 둘째 날, 그들은 종이 상자를 잔뜩 가져와 자신들이 노인네의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장했다. 하지만 셋째 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다. 혜미가 전화를 걸었고 부엌에 숨겨진 카메라가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다. 민준 오빠, 내일 서류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전권 위임장, 주택명의 이전, 그 전권 위임장, 주택명의 이임장, 주택명의 임장. 제가 그 노인네와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 그 노인네의 필기 샘플이 잔뜩 있어요. 오빠 비서시켜서 한번 따라 그리게 하면 돼요. 지난번에 다른 서류 처리했을 때처럼요. 다른 서류? 그들은 이전에 이미 내 서명을 위조했던 것이다. 그 노인네가 일찍 돌아오면 어쩌죠? 그 노인네는 안 돌아올 거예요. 그 노인네가 집을 나가기 전에 제가 그 노인네 커피에 수면제를 넣어놨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은 정신이 혼미해서 상황 파악도 못할 거예요. 그 노인네가 정신을 차릴 때쯤이면 저희는 이미 모든 서류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마쳤을 거예요. 수면제라니. 이 여자는 내게 약을 먹인 것이다. 넷째 날, 카메라는 더 끔찍한 장면을 촬영했다. 지훈이와 혜미는 감정평가사를 데려와 부동산을 평가하게 했고, 이어서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다. 이 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중개인이 혜미에게 말했다. 지금 시장 상황이라면 1억 원에 내놓을 수 있고 한 달 안에 팔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아주 좋아요. 혜미가 답했다. 저희는 거래가 빨리 성사되기를 바래요.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더 악화되기 전에 자산을 처분해야 해요. 위임장은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받을 거예요. 저희 남편은 외아들이고 직계 상속인이거든요. 아직 살아있고 정신이 멀쩡한 여자의 직계 상속인이라니. 닷새째,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찾아왔다. 카메라에 지훈이가 나의 모든 가족 앨범을 포장하는 모습이 찍혔다. 그가 어렸을 때의 추억, 수년간 내게 주었던 모든 선물들. 이것들은 어떻게 할까? 그는 5살 때 어린이날 슈퍼맨 복장을 하고 찍은 사진을 들고 혜미에게 물었다. 전부 버려. 그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말했다. 다 쓸모없는 낡은 물건들이잖아. 나의 아들, 내가 평생을 바친 그 아이가 40년간의 가족 추억을 망설임 없이 쓰레기처럼 버렸다. 하지만 나는 2주 전 그 집을 떠났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계획이 있고 증거가 있으며 강렬한 정의감으로 불타는 여자였다. 이 분노는 이 두 사기꾼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다.
10월 25일 나는 미소를 머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그날 10월 25일 오후 3시 택시가 우리 집 문 앞에서 나를 내려놓았을 때 내 가방 속에는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것이 들어있었다. 내 인생 최대의 배신에 대한 완벽한 증거들이 모두 고화질 영상과 전문적인 녹음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김 팀장님은 그날 아침 내게 USB를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이령영 씨 증명하고 있었다. 그 안에는 이령영 시간이 넘는 파일들이 들어있었는데 지훈이와 혜미가 사기, 문서 위조, 타인재산, 다인재산, 불법 판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혜미가 법무사 사촌 오빠 민준 씨에게 전화하는 완벽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입으로 나를 어떻게 정신적으로 무능력자로 선언하고 요양원에 보낸 다음 나의 거의 3억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로챌 것인지 인정했다. 내가 문을 열려고 했을 때 그들이 자물쇠를 바꿨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었고 모든 말이 녹음되었으며 모든 불법 행위가 고화질 영상으로 포착되었다. 혜미와의 첫 대면은 완벽했다. 그녀의 냉정함, 나에 대한 그녀의 완전한 경멸이 모두 내가 집에 들어서기 전에 몰래 켜둔 휴대폰 녹음기에 녹취되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를 보았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내가 휴대폰을 꺼내 이제 너희에게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이니 누구인지 보여주이니 그녀는 내가 왜 울지 않는지 왜 애원하지 않는지 왜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패배한 노인네 역할을 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혜미야,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지훈이 불러. 너희 둘 다 정원으로 와. 우리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어머님,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게 있으세요? 그녀는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오만한 미소로 내게 답했다.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 변했고 어머님은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어요. 상황이 변한 건 맞지. 나는 내 친구 서연에게 전화를 걸면서 말했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거야. 지훈이가 정원에 나타났을 때 그는 여전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지난 2주 동안 그는 내 가구들을 팔아버렸고 나의 40년간의 추억들을 쓰레기처럼 포장했으며 내 집을 팔 서류에 서면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적어도 약간의 양심이 남아있어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다. 얘들아, 나는 정원 의자를 가리키며 앉았다. 이제 너희에게, 얘들아, 이제 너희에게 내가 이화가 누구인지 알려줄 때가 되었어. 저희는 어머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요.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자. 합리적인 결정? 나는 그 몇 글자를 되뇌며 동시에 휴대폰의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이런 것 말인가? 이어서 나는 모든 것을 바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혜미의 목소리가 정원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안심하세요, 엄마. 제가 거의 성공했어요. 그 노인네가 집을 넘기게 할 거예요. 새로운 유산이 있으니 1년도 안 돼서 전부 손에 넣을 수 있을 거고 그 노인네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지훈이의 얼굴이 혼란해서 공포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아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인지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제 귀로 직접 듣고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었다. 우리가 그 노인네에게 정권 위임장을 서명하게 하고 그 노인네를 무능력자로 선언할 수 있을 거예요. 지훈 씨는 망설임 없이 그 서류들에 서명할 거예요. 하지만 그를 가장 무너뜨린 것은 바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럼 그렇게 하자. 하지만 그분이 후회하기 전에 서둘러야 해. 엄마.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희가 아직 다 듣지 못했어, 아들아.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혜미와 법무사 사촌 오빠 민준 씨의 목소리였다. 내 서명을 어떻게 위조할지, 내 커피에 넣은 수면제에 대해, 그리고 내가 치매에 걸려 있을 때 2류가 원의 집을 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혜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어떻게 이런 녹음 파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부산에 가지 않았거든. 혜미야. 나는 계속 시내 호텔에 머물렀어. 나는 서울에서 가장 유능한 흥신소를 고용해서 너희가 나를 배신하는 매 순간을 기록하게 했지. 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정원 탁자 위에 던졌다. 여기에는 일용형 시간이 넘는 영상이 있어. 너희가 내 가구들을 팔아버리고 서류를 위조하고 나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해서 내 집을 팔려는 모습이 찍혀있지. 지훈이는 귀신이라도 본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알아요. 일부는 알았지만 전부 다는 아니었어요. 저희는 한 번도 엄마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요. 한 번도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나는 수년간 억눌렸던 분노로 그에게 처음으로 소리쳤다. 지훈아, 너는 우리 집 앨범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어. 네 엄마가 40년간 피땀 흘려 산 가구들을 전부 팔아버렸고 네 엄마가 너를 키운 집을 팔 서류에 서명했잖아. 혜미가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었다. 어머님은 완전히 오해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저 어머님께서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우시도록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돕는다고? 나는 몇 년간 억눌렸던 분노로 그녀에게 포유했다. 네가 내게 약을 먹이고 내 서명을 위조하고 외부인과 공모해서 나를 정신 이상자로 선언하려 했잖아. 바로 그때 나는 2주 동안 기다렸던 전화를 걸었다. 황 변호사님 되시죠?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내가 말했다. 이화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고소할 때가 됐습니다. 혜미가 고소라는 두 단어를 들었을 때의 얼굴 표정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장면이었다. 그것은 마침내 게임이 끝났고 자신이 처참하게 졌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고소라니? 그녀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목소리에는 반시간 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없었다. 가족 사기, 문서 위조, 타인 재산 불법 판매, 사기 공모, 그리고 황 변호사가 내게 가르쳐준 그 모든 죄명들. 요컨대 너희 둘이 합치면 아마 15년에서 25년 정도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지훈이는 총에 맞은 것처럼 의자에 쓰러졌다. 엄마, 제발, 저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모든 것을 돌려드릴게요. 얼마든지 배상할게요. 네가 뭘 돌려줄 건데, 지훈아? 나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이미 팔아버린 그 가구들을, 네가 버린 그 가족 사진들을, 네가 쓰레기처럼 포장한 40년간의 추억들을. 바로 그때 나의 좋은 친구 서연이 도착했다. 황 변호사와 2명의 경찰관도 동행했다. 우리는 대면, 증거 제출, 그리고 정식 고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해 놓았다. 이화 씨, 황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내게 인사했다. 이 두 분이 어머님께서 고소하시는 대상이 맞습니까? 네, 황 변호사님. 이쪽은 제 아들 지훈이고 이쪽은 제 며느리 혜미입니다. 사북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다가왔다. 지훈 씨, 혜미 씨. 두 분은 현재 가족 사기, 문서 위조, 타인 재산 침탈 공모 등 여러 혐의로 체포됩니다. 혜미가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다. 이 모든 게 오해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서명한 적 없어요. 저희는 그 노인네를 위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내가 제출한 USB를 꺼냈다. 아가씨, 저희는 두 분이 이 범죄 행위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용형 시간이 넘는 영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씨의 목소리로 피해자의 서명을 어떻게 위조했는지 직접 인정하는 내용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수갑을 채워줄 때 황 변호사는 내게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설명했대. 황 변호사는 내게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설명했다. 이화 씨, 어머님께서 수집하신 이 증거들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승소한 것이나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물었다. 비록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직계 존속을 대상으로 한 가족 폭력 및 사기 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이므로 형량은 최소 12년에서 2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훈이가 경찰차 뒷좌도한 어머니로서 내 마음이 약해졌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언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어서 나는 그 녹음 파일 속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럼 그렇게 하자. 하지만 그분이 후회하기 전에 서둘러야 해. 내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다. 지훈아, 나는 경찰차 창문으로 다가갔다. 나는 너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 40년간 일했어. 나의 젊음, 나의 건강, 나의 인생,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 희생했어. 그런데 너는 돈 때문에 나를 배신하는 것을 선택했지. 엄마, 혜미는 다른 경찰차 안에서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저에게 변호사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인맥이 있다고요. 당신은 분명 후회할 거예요. 나는 그녀의 차 창문으로 다가가 그녀가 처음 우리 집 자물쇠를 바꿨을 때 지었던 그 차가운 미소로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혜미야, 이더러 그녀에게 미소 지었다. 혜미야, 이 집안의 인맥은 서울 시내 여러 법률사무소, 화장실을 40년간 청소한 열사무소, 화장실을 40년간. 경찰차가 멀어져 간 후 나는 내 집 정원에 서 있었다. 내 옆에는 나의 좋은 친구 서영과 황 변호사가 있었다. 나는 수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다. 이 결정에 대해 괜찮으신가요? 변호사가 내게 물었다. 황 변호사님, 내가 답했다. 나의 집, 나의 보금자리. 마침 내 보금자리. 마침 내 다시 온전히 나의 것이 된 집. 지난 3년간 나는 그들이 내 집에서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반인물처럼, 짐처럼, 내 집에서도 존엄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오늘 배웠습니다. 결코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나이는 학대를 용인할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란 언제 충분하다고 말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6개월 후 지훈이는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혜미는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되어 22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되찾았고 추가로 5억 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금을 받았다. 오빠의 유산과 그 배상금으로 나는 조용한 동네에 더 작지만 아주 예쁜 집을 한 채 샀다. 나의 좋은 친구 서연도 내 옆집으로 이사왔다. 우리가 늘 꿈꿔왔던 삶을 함께 살고 있다. 평온하고 존엄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한 삶을.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그 사진을 바라본다. 5살 지훈이가 슈퍼맨 복장을 하고 가장 순진한 사람으로 나를 향해 웃고 있는 사진. 나는 한때 나의 전부였던 그 아이에게 말한다. 아들아, 네 엄마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단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었고 증오가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어. 어쩌면 언젠가 네가 출소한 후에 깨달을지도 몰라.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이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가족에게 배신당해 상처받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떤 나이에도 자신의 힘과 존엄, 그리고 존중받을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을 증명한 67세의 여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가족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학대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며 어른의 신뢰를 배신한 자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